오빠들의 뻔뻔한 얼굴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했습니다. 아버지의 제삿날, 가족이 아닌 침입자처럼 밀려든 그들의 말이 최은하의 귓가에 맴돌았죠. 유산은 이미 처리됐어. 서울 빌딩 두 채는 우리 명의로 정리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하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시골집을 지키며 아버지의 말년을 함께한 사람은 자신이었는데 정작 모든 것이 끝나자 오빠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나타나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울컥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는 오래된 가습기, 간병용 베개, 그리고 창틀 옆에 항상 놓여있던 담배갑 하나가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바라보던 풍경이었죠. 시골 마을의 작은 들판과 멀리 보이는 산자락.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이 풍경을 사랑했습니다. 담배 피는 놈은 결국 담배에 뭘 숨겨놓는다. 아버지가 마지막 2번 전 멋쩍게 던지듯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별 의미 없는 말처럼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았죠. 은하는 창틀 위에 놓인 담배갑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버지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심스럽게 담배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담배는 없었습니다. 대신 검정 비닐에 쌓인 작은 저장 장치가 고이 들어있었죠. 은하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장 장치 겉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덤 우측. 큰 나무 아래.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에 은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창밖을 다시 바라보니 이제 막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죠. 은하는 담배갑과 그 안의 저장 장치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막 비치기 시작한 새벽 무렵 은하는 조용히 아버지 무덤 옆으로 갔습니다. 마을 뒷산 작은 묘지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죠. 오른쪽 큰 나무 그 뿌리 아래 은하는 무릎을 꿇고 잠시 아버지의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보고 싶다는 마음과 서운함이 뒤섞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뭔가를 놓친 건가요? 은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산들바람이 은하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죠. 마치 아버지의 손길 같았습니다. 은하는 무덤 오른쪽에 있는 큰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끔 이 나무 아래 앉아 담배를 피우곤 했다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나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무 뿌리 근처의 흙이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파헤쳐 놓은 것처럼 말이죠. 은하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파지 않아 딱딱한 무언가가 손에 닿았습니다. 작은 금속 상자였죠. 은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 하나와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은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은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친필 편지와 함께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은하는 편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나는 세상을 떠났겠구나. 하지만 걱정 마라. 나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아버지의 편지는 은하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은하야,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결코 적지 않다. 서울 빌딩만 보고 내 오빠들이 좋아할 테지만 진짜 값어치 있는 건 따로 있다. 편지의 내용을 읽으며 은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빌딩은 아들들 명의로 해놨지만 실은 이미 70% 담보대출을 받아놨단다. 그 돈으로 주식과 아파트를 샀고 그건 모두 내 명의로 해두었지. 은하는 놀라움에 편지에서 시선을 떼고 함께 들어있던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증권사 계좌 명세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모두 은하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금액을 확인하고 은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빌딩 가치를 훨씬 웃도는 액수였습니다. 내 오빠들은 그저 빌딩만 관리하면 되는데 실제 수익은 많지 않을 거다. 그래도 내 오빠들 성격상 자기 명의로 된 빌딩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하겠지. 하지만 넌 달라, 은하야. 편지를 읽는 내내 은하의 손은 떨렸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까지 섞인 감정이었죠. 은하는 편지를 무릎에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밝아진 아침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해 두었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은하는 다시 편지를 집어들고 나머지 부분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내 오빠들이 내게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10년 동안 나를 돌보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잘 안다. 하지만 넌 항상 불평 없이 내 곁을 지켜줬지. 그 마음을 잊지 않았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편지 위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저장장치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찾은 저장장치에는 내 영상 유언과 모든 재산 배분 계획이 들어있다. 법적으로도 문제없게 박정규 변호사와 함께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걱정하지 마라. 박정규 변호사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은하는 변호사의 연락처가 편지 하단에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은하는 모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금속 상자와 함께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하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기쁨, 오빠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은하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만 하는 순둥이 막내딸이 아니었죠. 집에 돌아온 은하는 가장 먼저 컴퓨터를 켜고 저장장치를 연결했습니다. 저장장치 안에는 영상 파일 하나와 여러 문서 파일이 있었습니다. 은하는 망설임 없이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고 은하의 심장은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습니다. 마지막 입원 직전에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의연한 모습이었지만 병마와 싸우느라 많이 쇠약해진 모습이었죠. 은하야,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될 내 오빠들에게도 말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평생 일구어온 재산,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에 관한 내 생각을 전하려고 한다. 아버지는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하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고 아버지의 모든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빌딩 두 채는 너희 오빠들 명의로 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받아서 주식과 아파트에 투자했고 그건 모두 은하 명의다. 이유가 있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 중 날 진짜 지켜준 건 은하뿐이다. 10년 동안 한 번도 불평 없이 나를 돌봐준 건 은하뿐이었다. 영상은 30분가량 이어졌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 배분 계획과 그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는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은하야, 내 오빠들이 이 사실을 알면 화낼 테지만 박정규를 찾아가거라. 그가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줄 거다. 그리고 기억해라.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 영상이 끝났을 때 은하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했습니다. 박정규 변호사를 만나고 아버지가 마련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했죠. 그리고 오빠들이 곧 알게 될 진실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박정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강남의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죠. 박정규 변호사는 은하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마치 이미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최은하 씨,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버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해 두셨어요. 박정규 변호사는 은하를 사무실 안쪽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득했고 창가에는 작은 분재가 놓여 있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응접실 내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장장치와 무덤 옆 문서를 찾으셨나요? 박정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금속 상자와 저장장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정규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군요. 박정규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은하 앞에 펼쳤습니다. 이건 모두 아버님과 제가 지난 1년간 준비한 자료들입니다. 자산 설계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밟았죠. 은하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주식 계좌 명세서, 부동산 등기부, 공증 서류 등 모든 것이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박정규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가족을 너무 잘 아셨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막내딸인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택하신 겁니다. 박정규 변호사는 서류 중 하나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빌딩에는 이미 70% 이상 담보 설정이 되어 있어요. 현금 흐름도 거의 없고 오히려 관리비와 세금 부담만 있죠. 반면 주식과 아파트는 모두 당신 명의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오빠들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은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규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이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이길 수 없어요. 게다가 저장 장치에 있는 영상 유언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은하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읽은 듯 박정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투병 중에도 당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증거죠. 박정규 변호사의 말에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간의 간병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빠들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들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박정규 변호사는 차분하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저장 장치의 내용을 안전한 곳에 백업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빠들이 의심하기 전에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오빠 최상도였습니다.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하야, 너 어디야? 아버지 유품 정리해야 하는데 내가 필요해. 최상도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박정규 변호사를 바라보았고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갈게, 오빠. 은하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박정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직은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저장 장치와 서류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하세요. 은하는 모든 것을 박정규 변호사에게 맡기고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오빠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최상도와 최상일은 아버지의 방을 뒤지고 있었죠. 은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최상도가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유품 정리하는 중이야. 혹시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없나 찾고 있어. 은하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이미 다 정리했어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최상일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뭐 남긴 거 없어? 편지라든가 유언장이라든가. 은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오빠들이 이미 다 가져간 것 아니에요? 서울 빌딩 2채. 최상도는 잠시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자신감 넘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거야. 내가 여기서 아버지를 모셨으니 이 시골집은 내가 가져. 공평하지?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은하가 아니었습니다. 내면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죠. 오빠들이 떠난 후 은하는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와이파이를 이용해 저장장치 내용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이제 은하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실현할 준비가 말이죠. 은하가 시골을 떠나 서울로 향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정규 변호사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죠. 증권사에서는 주식 계좌 확인이 완료되었고 아파트 등기도 은하의 명의로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은하가 머물고 있는 작은 원룸 앞에 최상도와 최상일이 서 있었죠. 문을 열자마자 최상도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버지가 남긴 거 있다며. 은하는 침착하게 두 오빠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은하가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상일이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시골집 지키던 내가 아버지의 유품을 다 가졌을 거 아냐. 우리도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은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버지를 돌볼 때는 찾아오지도 않던 오빠들이 이제 와서 공평함을 말하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오빠들은 이미 빌딩 2채를 가졌잖아요.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은하의 말에 최상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 것이야. 우리가 아버지 사업을 도왔으니까. 근데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려. 아버지가 다른 재산도 남겼다는데 너한테 준 것 같다고. 은하는 담담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어디서 들렸는데요? 최상도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박정규 변호사 사무실에 내가 드나든다던데 그 양반은 아버지 재산 관리하던 사람 아니냐. 은하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박정규 변호사님은 아버지 장례 후에 몇 가지 절차를 도와주셨어요. 빌딩 관련 서류도 오빠들에게 전달하신 분 아니에요? 은하의 말에 최상일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그런데 최근에 뭔가 이상해. 빌딩 관리비가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별로 없어. 대출금도 있다고 하던데. 최상도가 동생의 말을 자르며 은하에게 다가섰습니다. 은하야, 솔직히 말해. 아버지가 뭐 남겼어? 유품 중에 중요한 거 있었지? 은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최상도가 갑자기 은하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침대 밑을 살펴보고 옷장 안까지 확인했습니다. 은하는 놀라면서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기 때문이었죠. 오빠,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은하의 항의에도 최상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아버지가 널 특별히 생각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지. 한참을 뒤진 끝에 최상도와 최상일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채로 방을 나서며 최상도가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은하야, 숨기는 거 있으면 지금 말해. 나중에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은하는 대답 대신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결의에 찬 마음이 더 컸습니다. 오빠들이 떠난 후 은하는 박정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빠들이 찾아왔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박정규 변호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조언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모든 절차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은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평생 시골에서만 살아온 은하에게 서울은 아직 낯설었지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상 유언에서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 은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은하는 다시 한번 증권사를 방문했습니다. 계좌 담당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최은하님,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계좌는 완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담당자는 은하에게 명세서를 건넸습니다. 은하는 숫자를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주식의 가치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눈이 좋으셨나 봐요. 주식들이 모두 성장세에 있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목으로 은하의 미래도 준비해 두셨던 것이죠. 증권사를 나온 은하는 바로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남의 한 중개사 사무실에서 은하를 반긴 중개인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 입지에 위치한 전망 좋은 곳입니다. 가치도 계속 상승 중이고요. 은하는 아파트 열쇠를 받아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탁 트인 전망에 은하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창문 너머로 펼쳐졌죠. 아파트는 비어 있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하는 아파트를 둘러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은하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며 은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때 은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정규 변호사였습니다. 은하 씨,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와주세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은하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박정규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날이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박정규 변호사뿐만 아니라 낯선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중년의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은하 씨, 이쪽은 김도현 회계사입니다. 아버님의 자산 설계를 도와드린 분이죠. 박정규 변호사가 소개했습니다. 김도현 회계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최 회장님의 따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버님께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세 사람은 회의실에 모여 앉았고 김도현 회계사가 서류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최은하 씨,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식 계좌, 아파트, 그리고 현금 자산 모두 당신의 명의로 이전이 끝났습니다. 회계사의 말에 은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 빌딩은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김도현 회계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빌딩은 최상도 씨와 최상일 씨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70% 이상의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가치는 그리 크지 않죠. 박정규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빌딩 관리와 유지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은하는 복잡한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너무 치밀했습니다. 겉으로는 오빠들에게 큰 재산을 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빈 껍데기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박정규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최상도 씨와 최상일 씨를 여기로 부르겠습니다.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아버님의 영상 유언을 함께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은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빠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질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따르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상도와 최상일이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일인지 짐작하지 못한 채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은하와 박정규 변호사 그리고 김도현 회계사가 이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최상도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변호사님? 최상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정규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님의 유언과 재산 분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상일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박정규 변호사는 프로젝터를 켜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최 회장님의 영상 유언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도야, 상일아, 그리고 은하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이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내 재산 분배에 대해 설명하겠다. 서울 빌딩 두 채는 상도와 상일 명의로 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주식과 아파트를 샀고 그건 모두 은하 명의다. 최상도의 얼굴이 붉어졌고 최상일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 중 날 진짜 지켜준 건 은하뿐이다. 10년 동안 너희들은 어디 있었니? 명절에 잠깐 얼굴 비추는 것 말고 아픈 아버지를 진심으로 돌본 적 있었나? 영상 속 아버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내 사랑은 세 자식 모두에게 똑같다. 하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은 은하뿐이었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다. 최상도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서울에서 아버지 사업 도왔잖아. 은하는 그냥 시골에서 밥이나 차려드린 것 뿐이잖아. 격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정규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최상도 씨, 모든 것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생전에 모든 절차를 밟으셨고 증인과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최상일이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명의로 된 빌딩은? 김도현 회계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여러분 명의입니다. 하지만 이미 70% 이상의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고 현재 수익 구조로는
유지비와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상도가 분노에 떨며 은하를 가리켰습니다. 너 이런 계획을 알고 있었지? 우리를 속인 거야. 은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담배갑에 저장 장치를 남겨두셨고 그것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모두의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하야, 내 오빠들이 이 사실을 알면 화낼 테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다. 그리고 기억해라.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 영상이 끝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상도와 최상일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슬픈 눈으로 오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원하던 결과였지만 가족의 균열을 목격하는 것은 여전히 아픈 일이었습니다. 최상도는 회의실을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최상일은 잠시 망설이다가 형을 따라 나갔습니다. 남겨진 은하와 두 전문가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은하는 마음 한편으로 승리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족의 화합이 깨진 것에 대한 슬픔도 컸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는지, 이것이 정말 최선이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박정규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김도현 회계사가 물 한 잔을 건네며 위로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셨어요. 오빠분들의 반응까지도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겁니다.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죠. 아버지는 왜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은하의 질문에 박정규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가족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오빠분들에게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정의롭게 일을 처리하고 싶으셨던 거죠. 은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거대한 재산, 그리고 더욱 멀어진 가족관계. 이것이 과연 아버지가 원했던 결말일까요? 박정규 변호사가 은하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최은하 씨, 이제 당신의 인생을 시작하세요. 아버님이 바라셨던 대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은하의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최상일이었습니다. 형과 달리 둘째 오빠는 항상 계산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은하는 경계하면서도 오빠를 맞이했죠. 오빠, 무슨 일이에요? 최상일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최상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많이 놀랐어. 아버지가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 줄은 몰랐거든. 은하는 무표정한 얼굴로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습니다. 은하야, 사실 우리가 너무 모렴치했던 것 같아. 10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돌봤는데 우리는 명절에만 얼굴 비추고. 최상일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은하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최상일이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우리가 합의를 보면 어떨까 해서. 내가 갖게 된 재산의 일부만 우리에게 나눠주면 우리도 빌딩 관리를 잘해서 수익을 내볼게. 어때? 은하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재산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진심 아닐까요? 최상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은하가 여전히 순진한 시골 소녀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살자는 거지. 최상일이 변명했지만 은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빠, 저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할 거예요. 빌딩은 오빠들 거예요. 하지만 제 재산은 제가 관리할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으니까요. 최상일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은하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최상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내 선택이니까 존중할게. 하지만 형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조심해. 최상일이 떠난 후 은하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은하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박정규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최은하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상도 씨가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변호사가 포기했다고 합니다. 영상 유언과 모든 법적 절차가 완벽했기 때문이죠. 은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법적인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은하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부동산 관리 방법도 배우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지혜로운 투자 덕분에 은하의 재산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활용해 투병 부모 간병인을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처럼 오랜 기간 부모님을 간병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을 진정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하의 투병 부모 간병인을 위한 복지재단 설립 소식은 금세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고 재벌가 막내딸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병인 지원 재단 설립이라는 헤드라인이 여러 매체를 장식했습니다. 은하는 언론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10년간 아버지를 간병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은하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자원봉사자와 후원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재단 사무실 개소식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상도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예전처럼 분노에 차있지는 않았습니다. 언니 아니, 은하야. 최상도가 어색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축하한다. 좋은 일 하네. 은하는 놀랐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오셨다니 반가워요.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최상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빌딩 관리가 쉽지 않더라. 대출금 상환하랴. 세금 내랴.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은하는 오빠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최상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버지 모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미안하다, 은하야. 최상도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오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은하의 말에 최상도의 굳은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최상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빌딩 관리에 조언 좀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워낙 꼼꼼하니까. 은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가 도움을 청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아는 한 도와드릴게요. 재단 개소식이 끝난 후 은하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시골 마을 뒷산의 고요한 묘지에 홀로 서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재단 설립했어요. 아버지처럼 투병하시는 분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일이에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실까요? 바람이 살랑 불어오며 은하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무덤 앞에 담배갑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끝까지 담배는 안 끊으셨지만 진심은 제게 남았어요. 고마워요. 묘소를 떠나며 은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상속의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단 일이 궤도에 오르자 은하는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대학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 경영과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재단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쌓아나갔습니다. 시골에서만 살았던 소녀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여성 사업가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정규 변호사가 은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최은하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상일 씨가 재단에 후원금을 기부하겠다고 연락해왔어요. 은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둘째 오빠까지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믿기지 않네요. 사람은 변하는 법입니다. 박정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당신의 인내와 진심이 오빠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네요. 은하는 재단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오빠들과도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복지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간병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간병교육, 임시휴식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은하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간병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한 인터뷰에서 은하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상속은 삶의 가치와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그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은하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재벌가의 상속녀가 아니라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리더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의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재단 창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에는 재단의 수혜자들과 후원자들, 그리고 은하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최상도와 최상일 형제도 참석했습니다. 가족의 갈등이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단상 위에 올라 모두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000명이 넘는 간병인 가족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수줍고 소극적인 시골 소녀가 아닌 목적을 가진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은하가 객석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희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아주시는 박정규 변호사님, 재정 자문을 담당해주시는 김도현 회계사님, 그리고 은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오빠들, 최상도님과 최상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지원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상도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최상일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서 은하는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은하는 세 남매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 테이블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최상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야, 내가 이렇게 큰일을 해낼 줄 몰랐다. 정말 대단해. 은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최상일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잘 아셨어. 우리가 재산을 가져도 결국 낭비했을 테니까. 하지만 너는 달랐지. 식사를 마치고 호텔 로비에서 헤어질 때 최상도가 은하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아버지 물건 중에 찾았어. 내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은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회중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었습니다. 이건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상도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가지고 다니던 시계야. 시간은 가장 정직한 심판관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지. 은하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시계를 들고 시계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시계였지만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면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리점 주인은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귀한 물건이네요. 이런 수제 시계는 요즘 찾아보기 힘들어요. 시계가 수리되는 동안 은하는 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지역 간병인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도시와 달리 의료 서비스와 지원 시스템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간병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며 겪었던 고립감과 어려움을 다른 이들은 덜 겪게 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하는 수리된 시계를 찾아왔습니다. 시계는 다시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진심은 남는다. 아버지의 좌우명이었던 말이었습니다. 은하는 그 순간 아버지의 모든 선택이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가장 멀리 간다. 아버지의 마지막 조언이자 이제는 은하 자신의 삶의 철학이 된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 은하의 복지재단은 전국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오빠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최상도는 빌딩 관리에 성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최상일은 재단의 고문으로 참여하며 은하의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오빠들과 함께였습니다. 세 남매는 묘소 앞에 나란히 서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하는 수리된 회중시계를 꺼내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시계는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계획이 정확하게 실현된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은하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왜 그런 방식으로 재산을 나누셨는지,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성장하길 바라셨던 거죠. 바람이 불어오며 은하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남매는 함께 묘소를 떠났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진정한 유산, 삶의 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은 채 말입니다.